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 치솟는 원자재 값과 탄소입니다. 최근에 슈퍼사이클이 도래를 했다, 조금 이르다, 이런 분석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이 원자재 값이 지금 치솟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조가 길게 갈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치솟고 있는 원자재 값의 가장 큰 이유가 탄소라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10년 만에 원자재 시장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랑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 추세라는 얘기인데, 요게 이 중국이 경제 발전했을 때 2000년 초반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요게 이제 20년 이상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꼽고 있는 게 구리와 철강 같은 원자재 때문인데요. 이 치솟는 원자재 값의 핵심이 바로 탈탄소에 있다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항만과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늘리면서 원자재 수요가 늘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다 라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슈퍼사이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월에 제가 데일리 ESG 소개를 해드리면서 중국이 탈탄소 하려고 철강 생산 아주 줄였다라는 이슈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여파로 왜 한국에서도 건설 공사 현장에 원자재가 없어가지고 공기가 미뤄지는 등, 그리고 이 국내 포스코와 같은 철강 업체들의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서 주가가 오르기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5월, 6월 이때 보니까 친환경 인프라와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구리를 여기저기서 엄청 많이 쓰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중국의 철강 감산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으로까지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미처 자각을 좀 못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한번 볼게요. 구리 가격이 지난달 11일 1557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이죠. 5월, 6월 계속 지금 상승세예요. 구리의 몸값이 상승한 배경으로는 탈탄소, 각국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펴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구리가 필수인데요. 해상풍력의 경우 메가와트당 10.5톤, 그리고 태양광은 메가와트당 5.5톤의 구리가 필요합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보다 4배에서 10배 이상의 구리가 필요하고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제작에 필수적인 음극재 원료가 구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운행할 때도 구리 배선이 사용돼요.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제가 요거 관련해서 백금 수요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인 이 백금, 구리, 이런 원자재의 수요가 아주 치솟다 보니 지금 인플레이션의 위험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겁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넷제로로 가는 길 보고서에서 이 광물 수요, 저희 임팩트원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광물 수요 중에서 구리 수요는 향후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 광물 때문에 탈탄소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중국 경제 성장에 따라서 구리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2000년대와 비견되는, 또는 이 이상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견되는 가격 상승,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인플레이션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 기조에 접어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면요, 수입 중간재 가격 상승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데, 지금 이 원자재 말고도 뒤에서 설명드릴 거지만 유가도 지금 스멀스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며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제조업 국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자재 슈퍼사이클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정말 경기 회복에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유가 상승도 예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가 시장 가격을 통제하는 역할은 미국의 셰일 업체들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오펙, 석유 수출 기구와 러시아 등 비오펙 주요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데, 요 셰일 업체가 이 주도권을 조금 빼앗긴 이유는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탈탄소 전략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석유 회사들한테 너네 증설하지 마, 적게 석유를 해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석유를 많이 생산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비해서 자유로운 연합인 오펙 플러스 애들이 감산을 결정하면서 주도권을 쥐게 됐다는 겁니다.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석유 수요가 줄자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석유량을 축소했는데요. 이 같은 조치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 물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교통비, 난방비, 전기요금, 합성수지 등 석유화학 제품 등등 상승으로도 연결돼서 물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감산 조치를 취하면서 오히려 전 세계 원자재 값에 패권을 질 수도 있는 또 새로운 기회를 마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중국은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철강 생산 감축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이는 중국이 지금까지 철강 등 원자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국제 가격의 어떠한 안정성 역할을 조금 도맡은 측면도 있거든요. 철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회복세로 접어들면서 철강이 수요가 증대됐죠. 근데 중국이 철강 생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난리 난 거죠. 그러면서 사상 최고 수준의 철강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철강을 생산하는 한국의 업체들의 경우 어느 정도 반사이익도 굉장히 누렸죠. 그러나 앞으로 이 기조가 심화가 된다면 과연 한국 경제 전반에 호재이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정책 기조입니다. 여하튼 보면요, 이 미국 연령 강판의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상승률은 216%, 그리고 EU는 199%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꼭 호재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올해 1월 전국 360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없어서 평균 공기가 40일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 철근이 들어갈 때가 엄청 많아요. 지금 5월 이미 장마가 엄청 빨리 시작이 됐었죠. 이제 7, 8월이 되면 6월 말부터 이제 7, 8월 굉장한 장마 시즌이 올 텐데, 이때 이제 수해 복구해야 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살짝 건설 경기도 살아나고 있죠. 이런 부분인데 중국에서 이 원자재를 줄여버린다면 수요는 엄청난데 가격은 치솟게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쫙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이 풍선 효과가 참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값싼 석탄화력으로 구리하고 철강의 생산과 수출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구리하고 철강이 다 뭐예요? 최근에 인프라 투자도 각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탈탄소의 핵심이 인프라와 전기차인데 그거의 가장 핵심이 구리하고 철강이다. 원자재 패권을 새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금속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EU의 폐배터리 리사이클 정책도 요거와 맞닿아 있습니다. 원자재, 우리 계속 EU 바깥에 의존을 하다 보면 이런 거 우리가 다 감당 못한다. 우리한테 바로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걱정에서 EU는 지금부터 폐배터리 등등 재활용하는 걸, 원자재를 우리 내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떠한 리쇼어링을 내재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하튼 지금까지 중국이 값싼 석탄화력으로 구리와 철강의 생산과 수출을 지배한 게 단점도 있지만 물론 장점도 있었습니다. 세계 가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탈탄소 정책 앞에 생산량 감소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원자재 값을 상승시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이 자국의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스테인리스 같은 거는 자국 내에 석탄 화력을 사용해가지고 거점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근데 지금 이 왜 전 세계적으로는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공적 지원 중단의 기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중국이 서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자신의 패권은 그대로 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생산 거점을 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좀 설명해드렸는데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중국 생태환경부는 탄소집약적 산업의 탄소 배출량 평가를 포함하는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국 내에서는 엄청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대신에 바깥에 생산 거점 만들어 놓고. 이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국 철강협회는 어쩌겠어요. 이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23억 6천만 톤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인 철강을 생산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친환경적인 수소환원 공법 등을 사용해서 철강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 정말 몇 곳 없어요. 5손가락에 꼽거든요. 이런 기술을 언제까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까지 중국이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에 맥쿼리는요, 철강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부는 중국 외에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중국 정부가 국내 생산량을 너무 빨리 감축한다면 상품 가격은 더욱 높아져서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원자재 생산국에서 이 탄소 규제 정책을 펼치자 중국의 원자재를 의존하던 세계 경제가 휘청이게 된 것입니다.
이 모건 스탠리는 이런 사태를 조금 종합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중국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그리고 탄소 중립, 인플레이션 억제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이 없는데, 경제 성장과 탄소 중립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소 좀 비관적인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은 어떻게 경기를 잘 타야 할까요? 이 철강 업계들은 호조에 있지만 탈탄소 감축으로 제가 이 주민 ESG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대운이랑 즉 조선업계랑 철강업계는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석유화학이나 우리의 그 나머지 중점 산업들인데 인플레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대비는 지금부터 우리도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